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치킨 문화복음. 제목이 치킨 문화복음 맞았나요? 자, 이거, 치킨 문화, 이거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잘 안 드는데. 저 약간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사대주의요? 아니요. 그러면 영어로 바꿀게요, 영어. 네, 어떻게 바꿀까요? 치킨 컬처 가스펠. 오케이. 아, 좋아요, 이건 또? 뭔가 클릭. 진짜 사대주의네. I get it.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치킨. 제목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가 이 콘텐츠를 기획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블랙미러 시리즈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미러라는 드라마의 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아주 기념비적인 얘기를 에피소드죠. 해볼 거예요. 네, 해볼 건데 돼지와 공주였나? 그 전에 블랙미러 시리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블랙미러는 SF물인데요. 이 모든 드라마 회차마다 그 스토리가 다 다른 그런 형식이고, 제가 블랙미러를 다른 SF물 중에서도 뭐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로맨틱하고 막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는 막 기술의 발전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환상을 블랙미러는 무참히 깨버리는데, 큰 망치로 깨부시죠. 예. 망치로 깨부시죠. 아주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거에서 블랙미러를 되게 좋아하고, 사실 블랙미러 SF로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미래가 막 아주 먼 미래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에요. 언제든 할 수 있는 구글이 언제든 발명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기술들. 네. 근데 블랙미러는 진짜 일어날 법한 일들 혹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에 이제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현재 사회 시스템, 현재 뭐 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재숙고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미러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SF 디스토피아물들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있고 가타카 같은 영화도 있는데 이런 영화들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미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갔을 때 이런 거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회차들은 되게 불편하기도 해요. 심기가 불편해져요, 보면. 역겹기도 그죠. 하고. 엄청 역겨운 경우도 있죠. 이거 뭐 블랙미러 뭐 뒷광고 이런 거 아니죠? 넷플릭스에서 뭐 뒷광고를 받아서 넷플릭스는 우리의 존재를 모릅니다. 치킨! 그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받는가. 무슨 기독교적 리뷰라고 해서 무슨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죠. 네네네. 창문으로 우리가 뭐 평론가도 아니고 뭐 무슨 디테일 찾기 이런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많이 있죠 이미. 그래서 맞습니다. 1의 1 에피소드 그 돼지와 공주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만 요약을 해주세요. 그 전에 이거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만약에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살짝 요약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짤방이나 아니면 기념비적인 작품. 클립으로 많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돌아다니기도 했고 영국의 수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의 그 공주가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되는데 수상한테 이런 메시지가 와요. 첫 메시지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정확한 디테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수상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무슨 요구냐? 그게 TV 생중계로 돼지와 동침하라. 동침하라. 아니 뭐 전도사 같은 용어로서 돼지와 성관계를 하는 거를 전국에 생중계로 내보내지 않으면 공주의 목숨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오만 술수를 생각해내죠. 막 구출 작전, 막 경찰이랑 군대를 동원해서. 왜냐하면 공주가 위험하니까 해나가는 한편에 생중계로 돼지랑 이렇게 하는 거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CG도 하고 뭐, 대역도 동원하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이게 다 들켜요. 범인이 다 잡아내죠. 그거를. 다 잡아내죠. 네, 철저하게. 네. 그 위기의 상황이 일어나는 게 공주의 손가락이 잘려서 방송국에 보내집니다. 그쵸? 이것만 덧붙일게요.
그 전까지는 수상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라는 여론이 맞아. 공주 손가락을 본 이후에 국민들이 수상이 여론이 바뀌어요. 이거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거 압박을 하기 시작해, 국민이 오히려. 수상해야 되겠네. 대지랑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내셔널 쇼가 된 거예요. 국가의 쇼가 된 거.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막 보는 것처럼. 수상은 진짜 그 자리로 밀리고 몰려서 그걸 하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1시간인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굉장히 길고 잔혹하고 그런 인격의 진짜 몰살이 말살. 네. 되게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가슴이 아파지는 가슴이 아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일을 끝내게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그 손가락은 공주의 손가락이 아니었고 범인 자신의 손가락이었고 사실 공주는 그 동침이 생중계로 중계되기 30분 전에 이미 풀려났고 사람들은 그거 생중계 보느라 풀려난 공주를 찾는 생각도 못했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납치범은 자살을 합니다. 또 재밌는 요소는 사건이 어느 정도 지나고 막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는 뭐 오히려 수상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 납치범에 대한 재평가 또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납치범은 생전에는 이제 현대 예술가라고 했나? 무슨 퍼포먼스 예술가였는데 네, 맞아요. 이 작품이야말로 막 역대급 엄청난 대작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뭐 신문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론가들이 그리고 이제 그랬죠. 수상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부인이 인간 취급을 하죠. 아내가 경멸을 하죠. 경멸하죠, 아주. 네. 그 연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내가 눈빛을. 완전 경멸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는 순간 화목한 취급을 부부 연기를 끝내고 그냥 가버린 그 위층으로 모습. 그냥 가버려. 그 수상은 플리즈 이러고 그 아픔이 너무 잘 느껴졌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저도 처음 봤을 때 어이가 없죠. 이런 걸 만든다고? 이걸 한다고? 근데 이 역으로에 끌려서 블랙미러를 쭉 보게 됩니다. 정말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로 역겹고 그런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블랙미러 전체에. 근데 처음이라서 맞아요. 넣은 것 같아요.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토픽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처음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준도사님께서 또 예술을 이제 하는 분이잖아요. 이제 미대에 다녔었고 범인이 저지른 행위가 과연 예술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이죠. 나쁜 예술이다. 나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정의는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절대적인 예술은 뭐다 이런 정의가 없어요. 동물벽화도 예술이고 중세 시대의 뭐 성화나 한국의 동양화나 다 예술이니까 예술인데 나쁜 예술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도덕적인 차원의 발을 디딘 예술이기 때문에. 그럼 예술을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예술이 뭐죠? 전 모르겠어요. 뭐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술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따가 또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그럼 내가 거기 이게 때문에. 칼이 있어 여기 지금. 칼이 이거를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자해를 해요. 갑자기 이 컨텐츠 하다가. 그럼 그거는 예술이긴 예술일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예술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주 허접한 그리고 나쁜 예술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묻고 싶어요. 예술을 핑계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해도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수상의 인격이 핑계로. 결국 동의 없이 말살이 된 건데 그렇죠. 전 국민이 이 이제 에피소드에서. 돼지와 성관계하는 걸 봐버렸잖아요. 돼지, 듣기만 해도 약간 거북하다. 아침부터. 그게 근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을 방자한 인격 말살이 가능한가? 엄밀히 말하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도덕적 판단이에요. 미적 판단이 아니에요. 예술이라고. 윤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술에는 도덕적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술은 도덕을 위한 건 아니에요. 즉 예술 자체는 도덕이랑은 무관한데 도덕이 중요하니까 예술이 따르는 거고 도덕적으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냐의 문제는 늘 바뀌고
또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시대에 사법적인 거에 사법적인 릴라이하는 거죠. 그쵸. 예. 네. 이 만약에 이 범인이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깜빵에 가겠죠. 예술이고 뭐고. 그렇다라면은 그 예술의 윤리적인 한계선 같은 거를 봤을 때 네. 결국엔 보는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TV 중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역겨운 짓을 하다니 이거를 한 예술가는 진짜 인간 쓰레기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런 위대한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도 돼 라는 이런 윤리적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굉장히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 최근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랑 관련해서 노예를 소유했거나 소수 인종이 보기에 도덕적인 결례를 가지는 뭐 백인 지도자들의 동상들이 대중의 심판대 위에 섰잖아요. 만들 때는 괜찮았는데 그쵸. 이제는 아니야. 예술이 그런 거예요. 근데 도덕적 판단을 하는 주체들에게 떠넘겨요. 그리고 그게 뭐 진짜 사법적으로 걸린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술이 우리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디스커션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술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예술을 그렇게 잘 모르지만 네. 이 사조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조에 관심이 많으시죠. 예. 사실 예술가의 손을 이렇게 떠나서 해석 자체를 오롯이 이제 관객한테 맡기는 것이 현대 미술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기조가 깔려 있는 거고, 주체의 의도 이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해석하게 되는 그 갈래가 좀 더 중시되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평가 기준을 항상 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예술 자체도 어떤 평론가들이 막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 예술이다라고 평했던 이유는 이게 규모가 전국구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많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상영이 3사람한테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래도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이게 비싸니까 더 큰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싸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님이 말하는 예술은 그러니까 추상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특정하게 추상 예술에 대한 문제에서 불거져 오는 논란인데,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치밀한 설계, 타이밍, 뭐 동선 이런 게 다 어우러진 퍼포먼스잖아요. 발들이지 않는 분야도 없고, 정치인과 뭐 보이지 않는 권력, 또 권력의 실체와 막 정치인의 수치스러운 몰락, 옳고 그름, 성과, 악 이런 게 다 이렇게 섞인,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스틱한데 끔찍한 퍼포먼스예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할 때 현대 미술이라고 해놓고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 즉 모던 아트에서부터 그냥 불거져 오는 문제예요. 현대 미술의 추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애초부터 답이 없었어 현대 미술은, 이렇게 흔히 대중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현대 미술의 추상이라는 건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카즈미르 말레비치라는 러시아 예술가가 있어요. 그냥 캔버스에 검은색 사각형만 그린 작품이 있는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한 그 물질론이라고 한다? 메테리얼리즘을 의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캔버스에 그냥 물감이 올라와 있는 거다. 그리고 뭐 비슷한 계열의 작품 중에서는 막 미술에 쓰는 붓을 안 쓰고 산업적인 용도로 쓰는 붓으로 그린 그림도 있고, 즉 추상은 지금 우리가 너무 피로한 거는 형태가 너무 모호해서 마치 이제 그런 주체로서의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초에 그 추상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림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 그림 자체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캔버스와 페인트, 어떤 방식으로 페인트 됐는지, 재료, 질감 등으로 해석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근데 답이 없다 이렇게 끝으로 축소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답이 없다라기보다 답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 작가분이 이게 예술의 본질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려놨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독자들에게
그 작가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독자들이 새로운 의미를 거기서 창출해낸다. 아, 이 사각형은 뭐 답답한 우리의 세계를 표현한 거야. 이렇게 만약에 도출해내는데 그거는 작가의 의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도출해내는 것 자체에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 독자의 재생산되는 그 해석. 그 그거는 부분을 많이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게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작가의 의도의 중요성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느낌.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다 똑같아요. 우리 성서비평 얘기할 때도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말을 하려고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 청중 반응 비평 이런 걸로 점점 이제 대세가 넘어가라는 추세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정당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구식 사람이라서 그런지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돼지와 공주를 보면은 이 자살한 예술가의 의도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공주를 미리 풀어준 걸로 봐서 이런 엄청난 어그로에 끌려서 너네는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이유는 자체의 에피소드 자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네, 수상이 돼지와 관계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공주인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상이 돼지와 관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강렬하고 어그로가 많이 끌렸기 때문에 본질인 맞아. 공주, 첫 목적이 공주가 잃어버리죠.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관심도 없죠, 애초에. 그거를 이 예술가가 표현하고 경고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평론가들은 아마 다 그렇게 평론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자체로 막 새로운 퍼포먼스에 뭐 새 장을 열었다. 아니면 역대 없었던 스케일이다. 뭐 이렇게 평론할 수도 있잖아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근데 그것도 다 결국에는 의미 있는 평론이고 다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생산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좋은 미덕이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보이기도 해요, 솔직히. 네. 포스트 모더니즘 뭐 관련한 그런 사조라고 말씀하셨고 또 되게 좀 그 말이 맞나? 다원주의적인 해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셀러브레이트 기념되고 있는 시대인데 근데 이건 또 구분해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68년도 이후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앞서 말했던 이제 현대 미술의 형식화에 반대를 해서 68 혁명부터 그 포스트 모던이 이제 폭발하긴 했지만 그 전에 씨앗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68 이후에 폭발을 하긴 했지만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딴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 구분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거는 현대 미술이고 이거는 포스트 모던적 미술이고 이거는 사실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그 연도를 나누는 문제에 더 가깝고 예술의 형식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똑같아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 예술의 고이고 고였는 그 문제들을 비판해서 일어난 건데 포스트 모던 예술들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그런 해석의 문제로 고이고 고이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입맛의 문제로 추락하게 된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범인이 저지른 일을 마스터피스라고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범인이 자살하지 않았어도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범인의 자살이 이 예술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아니었으면은 그냥 얘는 범죄자의 미치광이의 그런 행동이었다인데 자살을 함으로써 이게 예술로 격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광기가 담긴 예술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범인의 자살은 어떻게 보면 예술 행위의 되게 절대적인 오픈엔딩을 위한 장치 같고 이 쇼에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오픈엔드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해석을 강제적으로 독자들한테 맡기게 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범인의 자살. 그러니까 현대미술의 정점인 거죠. 방금 제가 말한. 그렇죠. 어떻게 현대미술의 정점이라기보다는 현대미술의 문제점을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블랙미러 시리즈 자체의 의도는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서 윤리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이 정도 광기로 치닫으면은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걸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이 해석이나 모든 거를 독자들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거 자체를 이 블랙미러 시리즈가 꼬집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블랙미러 시리즈의 그 의도대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작가를 결국에는 지우는 이 작업 자체가 포스트 모던 예술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작가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독자에게 이제 점점 맡기는 그런 거에 있어서 작가가 뭐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작가가 뭐 미상으로 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서 정점이 자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창작자를 지우다 못해서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에 대한 평가만이 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블랙미러가 그래도 아무리 이런 사조가 훌륭한 예술로 여겨진다 해도 여기까진 좀 아니다 를 말하고 싶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던 그리고 모던 예술은 작가를 지우지 않아요. 그리고 작가도 뭐 지워지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치. 근데 그게 살짝 컨플릭트인 거지. 컨플릭트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지워야 더 훌륭한데 나는 그 지움을 통해서 더 드러내고 싶잖아. 유명 작가로. 그거는 어쩔 수 어그로가 없는 이제 거잖아. 어그로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게 있어요. 어그로는 1차적으로 유명세보다는 작가의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요. 어그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궈진 이슈로 자연스럽게 유명세가 바이 프로덕트로 생기는 거고 시장 내 가치가 측정되는 건데 이 작가의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스킵하고 이제 이 작품의 어그로로 그냥 유명세만 챙기고 시장 내 가치만 챙기려는 그런 시장의 형식이 예술을 오히려 더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포스트 모던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아트가 어떻게 보면 고인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세 자체보다는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술이. 그럴 수 있겠네요. 시장에서의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명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네. 예술 자체로서 질문을 던지고 작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거를 스킵하고 그냥 어그로만 끌고 유명세만 챙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표현한 게 비판을 하는 유명해져라 똥을 싸도 박수 쳐줄 것이다 하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쵸. 그게 근데 원래 한 말이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 신화예요 이것도?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게 그래도 기독교적 시각으로 재밌네. 이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그쵸. 시각에서는 이 미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를 뭐 선 아니면 사랑 이런 것 같이 객관적 실체로 여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가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미 아니면은 어떤 추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아예 지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떠한 경각심? 물론 포스트 모던의 취지 자체는 너무 이 절대적인 어떠한 가치에 매몰돼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런 폐해들 때문에 나타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 또 너무 나가서 이거 뭐 미? 없어. 그냥 시장만 남았어. 아니면은 평가하는 사람만 남았어. 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고흐가 이제 생전에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고흐의 작품을 동시대 사람들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고흐 생전에는 그 작품이 가치가 없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고흐 생전에는 가치가 없었고 고흐 사후에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미술이 보잘것없던 거였는데 갑자기 훌륭한 것이 된 건가? 개인적으로 객관적 미를 믿는 입장에서 고흐 생전에도 그 예술은 가치가 있었다. 다만 그 가치를 누군가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가치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시장적 가치 말씀하신 거예요? 시장적 가치가 아니라 어. 약간 이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적 가치가 이게 없었잖아요. 좋은 예술인가? 좋은 미술일까? 과연 고흐의 그 해바라기 그려놓은 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도 당연하죠. 저는 그냥 뭐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자체로서의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 예술 그냥 예술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고흐가 그리고 이제 그걸 입증하는 게 고흐의 그 어떤 집착이죠. 굉장히 집착이 강했고 고흐는 자기 스타일과 또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흐가 그냥 그림 한 점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고흐의 모든 행위들, 고흐의 뭐 업적과 교류와 그리고 인상파 내에서의 그런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롭고 가치 있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였거든요. 작품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었다라고 당연히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뭐 그 당시 고흐의 작품이 시장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냐라고 말하면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거네요. 그 흐름, 미술사라는 흐름 안에서 인상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연 거잖아요. 후기 인상주의에 세장 고갱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흐가 이제 확실히 방점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조 내에서의 어떠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수상이 갑자기? 결국에는 그냥 앞에 뭐 띡, 삐 뭐 이렇게 잘리는 거 하면 돼. 두 번째 주제로. 치킨. 오케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말하고 싶었던 게 수상이 몰리잖아요. 아, 네.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네. 근데 이거는 하네. 그냥 르네 지라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그런 공동체의 갈등 상황을 한 명에게 몰아넣어서 해소를 함으로써 남들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그 메커니즘으로 이 세상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희생양 메커니즘.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에서 그 수상만 그냥 그 짓을 하면 되는 거야. 모두가 평화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고 희생 제물이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밀어 넣는 거고, 그리고 르네지라르의 이론에서 희생 염소, 그 희생된 자는 나중에 신격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수상도 지지율이 오른단 말이에요. 별로 안 올랐어. 그렇게 신격화는 신격화까지는 아니야. 그냥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자면 그런 거를 또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게 SNS의 팬. 네, 맞습니다. 자극적이면은 그게 뭐가 됐든 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맞아. 또 사실은 그 희생양을 범인이 의도한 거잖아요. 설계하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것까지 알고 손가락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갈등 상황을 주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손가락이 상징하는 건 맞아요. 공주가 목숨을 이를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 번제에 올라가야 된다. 빨리. 이거를 준 맞습니다. 건데. 네. 근데 이 공동체의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을 돼지와 관계를 하도록 아니죠. 관계를 하도록 몰아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악이거든요. 맞아요. 희생양 메커니즘이고.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공주를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이게, 이런 것들이. 진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작품 내에서는 그 모든 이제 정부의 계획들이 어떻게 흐지부지 되냐, 소셜미디어로 흐지부지가 되잖아요. 사람들의 입담, 뭐 이제 정보의 리킹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계획들이 흐지부지 되는데, 더 큰 문제로서의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좀 희생양 만들기 해소는 결국 다른 한쪽이 죽어야 그게 끝나는 건데, 일단 기독교적인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냥 매크로한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교회에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개개인이 바뀌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될까? 제 생각은 이제 뭐 안 될 거야 아마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안 될 거야 아마 하면은 이게 뭐냐면 세속주의의 차이 소멸인 거예요. 세속주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의 요소들을 비슷하지만 다른 걸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세속주의는 어떻게 보면 종교를 싫어하는 종교인 거고 라이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 때려서 이제 기독교 제도를 없앤 거고. 근데
왜 답이 없냐고 했을 때 세속주의적 영역에서 매크로한 세속주의적 영역에서의 희생양 만들기이기 때문에 희생양 만들기를 우리가 카운터하거나 대항해야 하는 그걸 생각할 게 아니고 세속주의를 챌린지하고 세속주의를 질문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문제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말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 네. 드라마 내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었어. 뭐죠?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오, 어그로에서 벗어나서 어, 공주가 빨리 풀려났다는 걸 눈치채고 빨리 구하고 스사님 하지 마십시오 하면 됐어. 그치. 뭔 말인지 알아? 그게 TV 보느라 이게 그거- 베스트였는데 예술가는 알았던 거야. 이미 희생양 메커니즘도 그렇고 뭐 어그로도 그렇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왜 전 국민이 그거를 보고 싶어 했냐면 이 희생양을 통해서 이 전 국민적 갈등이 해결되는 거를 눈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도 있는 거고 공주가 사라진 거죠. 거기서 공주의 중요성 자체가 사라진 거죠. 공주를 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인데 맞아. 유일한 해결책이 있었다면 거기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낸 거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공주를 찾는 거다 빨리. 공주를 찾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었겠지. 수상님이 불쌍하지 않냐. 우리 다 같이 그때는 TV를 끄는 캠페인을 벌이자. 맞아.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맞아.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서 할 수 행동을 있을 것 해주면 같은데. 되는 건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아, 여기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지금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 말초적인 어그로에 끌려가지고 잘못된 예술에 지금 우리가 도취되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한 현자가 행동력까지 있어야지. 행동력까지 사용해서 선동을 해서 TV 끄기 운동을 하든 아니면 공주 찾기 운동을 하든 했으면 이 악을 많이 네. 줄일 수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죠. 힘들죠. 뭐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을 인지하는 거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파생됐는지를 이해하는 거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아니면 본질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의 폭로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지라르가 그렇게 말했죠. 네. 뭐 지라르가 희생양 이제 입장에서 발견한 쓰여진 이론이니까 유일한 게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일하다기보다 첫 번째 문서. 그래서 기독교를 좋고 싫건 간에 이런 폭력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 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제 예수 십자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게 폭로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계속 그렇죠. 은폐가 되지만 우리 희생양 만들지 마,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더 씌우지 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폭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 예수가 그거를 십자가에서 폭로를 했고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예수를 신으로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죠. 예, 그런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오늘 얘기한 르네지라르의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신 분은 여기 링크로 가시면은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책 몇 권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거를 진짜 좋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네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해석이나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 혹시 이 에피소드를 보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답글을 통해서 같이 내용들 만들어가면은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렇다면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준도사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